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지입니다. 세상은 넓고 기묘한 환경과 생명체도 다채롭습니다. 가장 특이한 생물이 무엇인지 하나를 고르긴 어렵지만 흔히 일반적인 관점에서 떠오르는 동물들 중 고르라면 하나하나 따져볼수록 압도적인 우승 후보가 나타나죠. 바로 오리너구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리너구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생물이 사용하는 화학에 대해서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머리는 사자, 몸은 염소, 그리고 꼬리는 뱀으로 이루어진 키마이라라는 괴물 피조물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생물체 안에 유전 형질이 다른 세포가 함께 존재하는 것을 키마이라 혹은 키메라로 부르며 현대 과학에서는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오리너구리는 처음 발견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키메라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오리의 부리와 비버 꼬리를 가진 보존 처리된 오리너구리의 사체가 1799년 처음 운송되며 이를 조사한 과학자들은 여러 동물을 꿰매어 만든 가짜라 판단합니다. 당시 오리너구리에 대한 어린이 책이나 과학책 사파는 오리너구리를 알고 있는 지금은 이해되나 너구리 입에 부리를 끼워 넣은 장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1863년이 되어서야 명확한 컬러 인쇄물이 나오며 오리너구리는 지구의 가장 특이한 생물 중 하나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이름과 학명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리와 너구리라는 귀여운 것과 귀여운 것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오리너구리라는 생물, 영어로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름 그대로 덕 레쿤이 아닐까 싶지만 플래티푸스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그리스어로 편평하다는 의미와 발이라는 뜻이 결합해 만들어진 이름이며 오리너구리에 오리발을 낀 발을 보면 의미가 연상됩니다. 학명으로는 오르니토르힌쿠스 아나티누스인데 그리스어로 새 불이라는 의미와 라틴어로 오리를 닮았다는 뜻이 결합해 있습니다. 결국 모든 표현들은 오리너구리에게서 강렬한 새의 이미지를 본 결과인데 오리너구리가 새의 특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지도 흥미롭습니다. 생물을 분류하는 기준을 학교에서는 종속 과목 강문계의 7가지 위계로 배웁니다. 이보다 더 큰 기준으로 역이 추가되었는데 가장 유사성이 큰 종부터 넓은 범위의 개나 역까지 뻗어나갑니다. 오리너구리를 이대로 구분해본다면 진핵생물력, 동물계, 척삭동물문, 포유강, 단공목, 그리고 오리너구리과의 오리너구리 속에 속한 오리너구리라는 종입니다. 해당하는 과와 속에 포함된 유일한 현존하는 대표종입니다. 주 서식지는 역시 기묘한 생물들의 터전, 호주입니다. 호주 동부와 남부 연안의 강과 개울 등 물가에서 서식하는데 북쪽의 케이프 요크 반도를 지난 지점에서 시작해 남부 멜버른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역에 서식합니다. 케이프 요크는 수온이 조금 높고 무엇보다 거대한 악어가 대규모로 서식하는 위험지역이기에 오리너구리는 다 잡아먹혀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본격적인 오리너구리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먼저 오리너구리는 반수생 생물로 알을 낳는 포유류입니다. 여기서 이미 뭔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죠.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 키우는 것이 포유류의 특징인데 알을 낳으면 오리 부리처럼 생긴 모습에는 어울리지만 포유류라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싶습니다. 그래도 알을 낳는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 싶은 편입니다. 오리너구리가 정보를 얻고 사냥하는 작업에서는 시각이나 후각과 같은 감각 정보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리너구리는 전기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 물속에서 눈과 귀, 콧구멍을 닫은 상태에서도 먹이를 감지합니다. 체내 정보 전달뿐만 아닌 외부 감각 정보의 확보에 전기 자극을 사용하는 몇몇 생물이 있습니다. 상어와 가오리는 로렌치니 기관이라는 미세한 구멍을 통해 먹잇감의 근육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감지합니다. 이 기관 구멍 속에는 전기 전도성 젤이 가득 차 있는데 황산 케라틴이 주 성분으로 자연계에서 가장 뛰어난 천연 양성자 전도체이자 전기 감각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될 생물질입니다. 또 다른 전기 관련 생물체로 유리칼고기와 코끼리고기 그리고 그 유명한 전기뱀장어가 등장합니다. 특히 전기뱀장어는 먹이를 마비시키기 위해 고강도 전기 방전을 사용하지만 탁한 물에서 길을 찾고 헤엄치기 위해 저강도 전기 방전도 함께 사용합니다. 전기뱀장어는 이름과는 달리 장어에 속하지 않고 칼고기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칼고기 역시 스스로 전기를 내뿜어 통신하거나 먹이를 기절시키기도 합니다. 전기뱀장어 등은 체내 전기 발생 세포를 통해 초고전압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주위의 전도성 물체를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오리너구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소개했듯 어류들이 보이는 특징임에도 오리너구리가 어김없이 끼어 있습니다.
오리너구리에게서는 포유류의 신경감각세포의 감각 선모를 둘러싸고 있는 점액성 물질도 관찰되었으며, 이는 감각 조직에서 상호 연결된 뉴런으로 전기 감각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당분자들, 특히 앞서 등장했던 황산 케라틴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무려 4만 개의 전기 수용기가 부리 피부에 앞에서 뒤쪽으로 줄지어 배열되어 있으며, 부리로 시냇물 바닥을 파헤치며 먹이의 근육 수축으로 생성된 미세한 전류를 감지합니다. 결국 핵심은 황산 케라틴입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4가지 종류의 생분자 중 당분자의 연결로 이루어지는 탄수화물은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특히 황산 케라틴은 구조 내에 수많은 수소결합 네트워크를 형성해 수용액 속에서의 수소 양이온인 하이드로늄 이온을 포획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오리너구리와 친척 관계인 가시두더지를 비교한다면 압도적인 감각 수용체의 차이가 눈에 띕니다. 짧은 코 가시두더지는 400개의 전기 수용체, 긴 코 가시두더지는 약 2000개의 수용체를 갖지만 오리너구리의 4만 개에 비하면 원시적인 수준입니다. 수중 환경이라는 특수성에 맞춰 황산 케라틴 기반 전기 전도 시스템을 극한으로 진화시켰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조금 더 가벼운 요소를 찾아본다면 생물 형광이 등장합니다. 반딧불이나 갯반디, 해파리 등 빛을 내는 생명체들은 생물 발광을 일으키는데 화학 반응 등에 의해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형식이며, 형광은 자외선 등 고에너지 빛을 받아 육안으로 구분 가능한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현상입니다. 오리너구리는 생물 형광을 갖는 생물임이 2020년 말 학계에 보고되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리너구리에게 자외선을 쪼이면 청록색 빛을 내뿜는 모습이 확인된 것입니다. 오리너구리의 털 큐티클층에 존재하는 특정 형광 단백질 혹은 색소 분자가 자외선을 흡수해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일 분자가 작용하는지는 아직도 연구 중이지만 아마도 파충류나 양서류에서 발견되는 테린 계열 분자나 단백질과 결합한 포르피린 유도체가 작용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테린은 나비 날개 색소에서 처음 발견되어 날개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합니다. 영어로는 피가 묵음이어서 테린으로 발음하며 학술적으로는 프테린과 테린 모두 사용됩니다. 이들 모두 대표적인 형광 분자죠. 생물 형광으로 진화한 이유는 오리너구리가 야행성이기 때문입니다. 자외선 아래서 청록색으로 빛나는 것은 자외선을 보는 시각을 가진 다른 야행성 포식자들에게 오리너구리의 형체를 흐릿하게 만들어 배경과 섞이게 하는 화학적 위장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포유류에서 다시 한번 멀어지는 듯한 특징이 등장하니 바로 총배설강입니다. 생식계와 배설계 모두가 하나의 구멍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뜻하는데, 오리너구리가 속한 단공류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구멍을 뜻하며, 이는 소화계, 비뇨계, 생식계가 하나의 통로인 총배설강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리의 정교한 전기 수용체와 대조적으로 하반신은 총배설강으로 이루어져 있어 머리는 최첨단 정밀 센서이며 아래는 원시적 통합 경로를 가진 진화의 혼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서 봤듯 포유류임에도 불구하고 알을 낳기 때문에 알의 영양분인 난황을 만드는 단백질 유전자를 보유합니다. 비텔로제닌이라는 난황 형성 단백질은 대부분의 포유류에게서는 진화 과정에서 유전자가 상실되었지만 오리너구리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젖을 먹여 키우는 포유류에 다시 가까워지도록 젖을 생산하는 카제인 단백질 관련 유전자는 또 보유하고 있죠. 젖과 난황이라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화학적 영양 공급 시스템을 동시에 운용하는 과도기적인 생물입니다. 여기서 하나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젖을 먹이긴 해야 하지만 오리너구리는 유두가 없어 피부 위로 우유를 땀처럼 흘려 새끼에게 먹인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젖이 외부 세균에 노출되기 쉬운데 이를 방어하기 위한 화학적 장치가 필요하겠죠. 2018년 구조가 밝혀진 셜리 템플 단백질은 기존 알려진 어떤 단백질과도 다른 독특한 고리 모양의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세균의 방어 체계를 효과적으로 공략해 내성을 구성한 슈퍼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천연 항생제 후보로 기대받습니다. 배우 셜리 템플의 곱슬머리를 닮았다고 이러한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당시 아역 배우 셜리 템플과 연구자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것은 아니며 단순히 당시 대중문화의 상징이었기에 붙인 일종의 닉네임입니다. 게임 캐릭터 소닉에서 따온 소닉 해지옥 단백질이나
포켓몬스터의 피카츄의 빠른 움직임에서 착안한 시각 전달 단백질 피카츄린과 같은 사례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오리너구리의 특징인 독이 남았습니다. 오리너구리는 수컷과 암컷 모두 뒷발목에 가시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수컷만이 성체가 되어서도 가시를 유지합니다. 대부분은 수컷끼리 서로 싸울 때 사용하나 이 가시에는 독낭이 연결되어 있으며 사람이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으로도 완전히 지워낼 수 없을 정도랍니다. 독낭과 연결된 독침의 형태는 마치 뱀의 독을 떠올리게 하는데 실제로 이들 사이에서는 유사성이 있으니 디펜신이라는 단백질의 분화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면역 기능을 수행하는 등 방어에 작용하기에 디펜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물질이지만 종분화의 과정에서 그 역할은 수렴 진화를 일으켰습니다. 초기 형태에 가까운 닭은 독이 없는 파충류나 조류 계통을 대표하는 분류로 독으로 진화하기 전 원시적인 디펜신 유전자 형태를 보여주는 기준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반대편 끝의 쥐는 오리너구리와는 다른 길을 간 일반 포유류를 상징합니다. 쥐가 가진 세리안 베타 디펜신은 독이 아니라 주로 면역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단백질입니다. 오리너구리는 디펜신 유사 단백질을 갖추었지만 독으로 작용하는 형태를 가지며 그 외 뱀의 크로타민 계열의 신경독이나 도마뱀의 크로타민 유사 펩타이드는 독립적으로 형성되지만 디펜신의 기원을 두며 오리너구리는 이와는 별개로 이번에도 방어 단백질과 독의 중간적인 위치일 수 있겠습니다. 세 생물 모두 똑같이 디펜신이라는 면역물질을 가져다가 각자의 독 무기로 개조했으며 이것이 바로 진화가 보여주는 놀라운 우연이자 수렴 진화입니다. 독성을 갖는 디펜신 유사 펩타이드인 VDLPS는 오리너구리나 뱀 등 독소 혼합물을 사용하는 생물의 독성 칵테일에 일반적으로 함유됩니다. 그 핵심 역할은 이온 채널 개방을 통한 통증 신호를 폭주시키는 것입니다. VDLPS는 신경세포막에 있는 이온 채널을 직접 공격해 칼슘 및 소듐 채널을 강제로 열어버립니다. 지속적인 탈분극이 발생하는데 본래 신경세포는 자극이 있을 때만 전기 신호를 보내야 하지만 독에 노출되면 이온 채널이 닫히지 않아 끊임없이 통증 신호를 뇌로 쏘아 올리게 되며 이것이 바로 모르핀으로도 진정되지 않는 극심한 고통의 원인입니다. 추가적으로 고통 민감도를 강화하는 물질도 함유되어 있으니 독성 신경 성장인자라는 모순적인 명칭의 분자입니다. 신경 성장인자는 신경 성장과 생존을 돕지만 독성으로 변형된 VNGF는 통증 수용체를 극도로 민감하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오리너구리에게 쏘이면 수개월 동안 환부에 스치기만 해도 통증을 느끼는 통각 과민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내에서 독소를 순환시켜 더 빨리 몸 전체로 퍼지도록 돕는 독성 C타입 소듐 이뇨 펩타이드도 포함됩니다. VCNP는 혈관벽의 근육을 이완시켜 혈관을 급격히 확장시킵니다. 혈관이 확장되며 혈압이 떨어지고 매우 강력한 이뇨, 소듐 배출이 이루어지죠. 조직 내 부종이 발생하는데 이 틈을 타 다른 독성 펩타이드들이 신경계로 더 깊이 침투합니다. 종합적으로 통증을 만들고 민감도를 높이며 더 빠르게 퍼뜨리기에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현대화학에서는 신경을 제어하는 특징을 이용해 새로운 진통제 개발의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이전 다른 영상을 통해 알아봤던 새로운 진통제 중 청자고등의 독소로부터 개발되어 출시된 지코노타이드와 같은 경우입니다. 기존 마약성 진통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온 채널에 작용하기에 중독성 없는 초강력 진통제 개발의 단서가 오리너구리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리너구리와 관련된 마지막 흥미로운 주제는 비만 치료제인 GLP-1에 대해서입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을 의미하는 GLP-1은 당뇨 치료제로 시도되던 중 건강하게 살이 빠지는 부작용에 착안해 그 효과가 확인된 물질이었습니다. 문제는 인체에 존재하는 DPP-4 효소에 의해 특정 위치가 잘려나가며 단 2분 내에 체내에서 기능이 사라진다는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화학적 제어를 통해 체내 반감기 1일의 삭센다, 반감기 7일의 위고비, 그리고 이중작용제인 마운자로가 탄생했죠. 하지만 그 외 당뇨 치료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엑센딘4라는 물질로 일라이릴리와 아밀린 제약이 공동 개발한 2형 당뇨병 치료 주사제 바이에타가 있습니다. GLP-1과 유사성과 차이점이 동시에 존재하며 DPP-4 효소가 잘라내던 위치가 다른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 물질입니다.
엑센딘4는 길라몬스터라는 독도마뱀에게서 발견된 물질인데 길라몬스터 성분은 인간 GLP-1과 약 50%의 상동성을 갖습니다. 반면 오리너구리의 독에도 GLP-1이 함유되어 있는데 인간의 것과 훨씬 유사하면서도 특정 부위가 달라 내구성은 개선된 형태입니다. 자연이 선택한 변형 모델이자 인위적인 합성 없이도 자연 상태에서 이미 효소 저항성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리너구리 GLP-1은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신경계 도구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기 위해 진화했으므로 기존 약물보다 더 강력한 수용체 결합력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리너구리는 현존하는 생명체 중 가장 독특하고 희한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물 형광 현상이나 알과 젖을 동시에 활용하는 생애 등 여러 흥미로운 특성들을 보이며 무엇보다 오리너구리 뒷다리에는 동낭과 연결된 가시가 있어 찔리면 죽지는 않으나 죽을 만큼 극심한 고통을 오랜 시간 동안 느끼게 됩니다. 여러 독의 혼합으로 작용하는데 그 기능을 활용한다면 중독성 없는 진통제의 탄생이 가능합니다. 독에 혼합된 오리너구리 GLP-1 역시 높은 안정성과 효율을 갖지만 유용한 측면이 많은 만큼 오리너구리에 대한 남획 없이 보호가 필요한 생물이기도 합니다.